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앵커의 김선영입니다. 박수를 두 번이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좀 더 그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많은 걸 얻어 가실 수 있게 최대한 많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드렸지만 앵커에서 그 사업 개발하고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효율적인 데이터 자산화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관리 활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지난달에 발표했죠. 가트너 2024 그 트렌드 전략 10대 기술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트너라든가 포레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트렌드를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10가지 기술을 잘 보시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그 보편화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냥 한국식으로 그 번역을 해가지고 민주화된 생성형 AI라고 표현했는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보편화된 그 생성형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 그 데이터 컨퍼런스 주제도 생성형 AI와 빅데이터였지 않습니까? 이 생성형 AI가 작년부터 갑자기 대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오픈 AI의 챗 GPT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일상에 많이 녹아들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거를 기업마다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가트너에서도 보는 게 이 생성형 AI가 일부가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생활에 걸쳐가지고 보편화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AI 증강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AI의 신뢰, 리스크 쪽, 그다음에 지능형 애플리케이션, 지속 가능한 기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 AI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또 이제 B2C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머신 커스터머, 그러니까 기계 고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될 건데요. 이건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AI가 많이 발전하게 된다면 내가 소비자를 상대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를 분석한 모델하고 상대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 부분들이 실제 이제 실현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트너 이것이 전략기술 10개만 가지고도 1시간, 2시간씩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주 목적은 이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데이터와 AI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되는 거고 이 데이터를 갖다가 활용하고 이걸 갖다가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AI라고 하는 걸 활용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에 접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중간중간에 데이터 레이크니 데이터 패블릭이니 데이터 메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방법입니다. 데이터 패블릭을 무조건 해야 되고 데이터 메시를 해야 되고 이건 아니거든요.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은 2012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빅데이터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3V라는 얘기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앞으로 엄청난 데이터가 다양하게 들어오니까 다양한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고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그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부분 하드웨어 업체들이 주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서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네트워크 장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큰 디스크가 필요해요. 그렇게 팔아먹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빅데이터가 발생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다가 어떻게 무엇을 활용할 거냐 이게 주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도 그 3V 하드웨어 네트워크 장비 업체의 주도로 많이 어떤 컨퍼런스 세미나가 진행됐었습니다. 하지만 바뀌었죠. 데이터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활용 이런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또 얘기 나왔던 게 이 데이터 나중에 우리가 디지털 DX라고 하는 디지털 탈바꿈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레이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또 재작년에 데이터 레이크 열심히 구축하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어떻게 됐죠? 데이터 레이크만 구축을 했어요.
그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데이터를 다 때려넣다 보니까 이게 시점도 안 맞고 품질도 안 맞고 이게 싱크가 안 맞는 거예요. 또 하나,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할 때 대부분 보면은 잘 모르니까 전부 다 스트링 타입으로 데이터 타입을 갖다 정했습니다. 그리고 원천 데이터는 잘 돼 있어요. 나름 정리했어. 정리한 거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갖다가 다 밀어넣었는데 보니까 날짜도 스트링이 들어가. 그 다음에 금액도 수량도 스트링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데이터 레이크에 다 들어가긴 했는데 얘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 타입 변환을 해야 되죠. 그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막 때려 박아놓고 이걸 쓰겠다고 했더니 쓰려고 하니까 또 뭔가 가공 작업을 해야 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AI 기술들은 점점점 좋은 기술들이 나오고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제죠? 미국 시간으로 어제 오전 10시에 오픈 AI에서 발표했죠. 챗GPT 4.0 터보. 근데 그게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어요. 걔를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별로 많은 코딩 없이 실제로 응용에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발전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저거죠. 기존까지 있던 챗GPT는 2022년 1월 기준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발생한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몰라요. 근데 요번에 어제 아침에 우리나라 시간은 오늘 밤이겠지만 어제 아침 발표한 그 챗GPT 터보는 그러니까 올해 4월 달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모델입니다. 조금 더 최신화됐죠. 하지만 완전 최신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은 챗GPT가 정답을 주진 않아요. 가장 그럴듯한 대답을 만들어내기 있죠. 그래서 아마 아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그 세종대왕 노트북 투척 사건이라고 아세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이게 뭐냐면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세종대왕 노트북 투척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그랬더니 챗GPT가 막 돌더니 답을 내놓은 게 세종대왕이 훈민정 초고를 작업하다가 문서 작성이 중단돼서 담당자에게 맥북 프로를 집어 던졌다 라고 답을 줬습니다. 이게 역사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정답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AI라고 하는 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약 인공지능, 그다음에 강한 인공지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초입 단계고 이 부분들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그 보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데이터에 관련해 가지고 이기종 DB에 여기저기에 분산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형태도 다양하다 라는 부분들 다 공감하실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누가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이 부분들이 처음엔 되겠죠. 처음에 구축을 할 때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같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누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누가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책임지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수정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의 중앙위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전에는 DW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거는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것, 여기에 열심히 갖다 버놨어요. 이건 해놓고 마이그레이션 해놨어요. 근데 이거 갖다가 제대로 쓸 수 있냐? 쓸 수는 있겠죠. 형변환하고 그리고 데이터의 품질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에서 유사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냐?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유사한 프로젝트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특히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 중심,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 진짜 필요한 것들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AI에 대한 주도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뭔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전사 차원의 AI 아니면은
고급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공공이든 아니면 민간이든 기업 담당자, 데이터 담당자, 아니면 DX 담당자들이 하는 고민들입니다. 데이터를 막 쌓아두기만 하면 과연 이게 자산일까요? 이건 아니죠. 데이터를 다 쌓는 건 쓰레기통이죠. 정말로 데이터 레이크가 아니고 데이터 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 이 데이터 갖다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우리가 활용을 하고 분석을 하고 활용을 하고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데이터 자산화라는 말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자산화는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자산화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데이터 거버넌스를 가지고 적용해가지고 데이터 포털이라든가 데이터 마켓에 활용할 수 있게 구성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리터러시를 극대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와닿진 않죠? 데이터 자산화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데이터는 다 갖고 있어요. 그 데이터를 정말 쓸 수 있게, 제대로 쓸 수 있게 관리하고, 그리고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자산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는 조직, 그다음에 전략 및 지침, 프로세스, 이 부분들이 실제로 녹아들어가지고 시스템 안에 다 녹아들어가지고 적용이 돼서 어떤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정의하고 데이터 관리 지침도 만들고, 실제로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조직도 만들고, 조직에 대한 역할, 책임, 오너십, 그다음 프로세스도 제대로 명시를 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갖다가 시스템화 시키는 겁니다. 자동화도 일부 있긴 하겠지만은 시스템화가 일단 목적이고요. 그다음 기존에 있는 기관계 정두개 데이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카탈로그 구성을 해야 되고, 데이터 표준도 만들어야 되고, 모델 현황화도 해야 되고, 일단 품질도 진단해야 되고, 개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데이터 관리 시스템 안에 다 적재를 하고요. 이걸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 포털이나 마켓 스토어에서 활용할 수 있게 구성을 해주는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거버넌스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업무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데이터 자산을 만들고요. 자산 현황을 만들고, 데이터 자산 현황을 갖다가 연계를 해가지고 어느 데이터와 어느 데이터 셋이 관련이 있는지 데이터 맵, 지도를 만드는,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이 부분을 갖다가 데이터 거버넌스 프로세스의 요약본입니다. 근데 그 기존에 있는 업무 시스템인 데이터를 모을 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데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테이블 정의서라든가 ERD라든가 콜럼 정의서 같은 게 현황이 안 돼 있거나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리버스 해야 되겠죠? 리버스 해가지고 다시 그걸 갖다가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해서 데이터 모델을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조직에 맞는 형태로 정제를 해야 되고, 당연하겠죠. 나는 마케팅인데 마케팅에 쓰는 용어라든가 마케팅에 쓰는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정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식별을 위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버스를 하게 되면은, 컬럼명 같은 리버스를 하게 되면은 한글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한글명 갖다 누군가 관련 담당자가 아니면 전문가가 또 만들어내야 되죠. 그리고 이 부분들은 나중에는 어떤 관련된 솔루션하고 연계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을 위해서 데이터 모델을 구축한다 그러면 잘 되는 경우는 일단 논외로 하고요. 잘 안 되는 경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물리 모델이 있을 겁니다. 물리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논리 모델로 변화를 시키고, 논리 모델은 실제 메타데이터 관리 솔루션, 데이터 표준 관리, 데이터 구조 관리, 이 솔루션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표준 사전하고도 연계를 하게 되죠.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이 물리 모델을 구축할 때 영문만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갖다 이제 한글화 시켜야 되는 부분, 그리고 표준화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실제로 정보 수집해가지고 만들 때 그 정말
똘똘한 개발자, 착한 개발자는 테이블을 갖다가 생성을 할 때 커멘트라고 하는 걸 해서 한글명이라든가 설명을 집어넣어요. 그럼 걔를 활용하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은 기존에 어떤 나름대로의 데이터 표준이 있다. 맞춰봐야죠. 근데 저것도 이것도 없다. 아니면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럼 저건 사람 손이 가야 돼요. 누군가 업무 담당자라든가 IT 담당자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데이터들을 갖다가 기존에 확실하게 뭐 명시가 돼 있는 거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혼용돼 있거나 예전 거라 그러면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아니면 잘못돼 있거나 이런 비즈니스 분류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버스를 하게 되면은 그 릴레이션,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계 자체가 아주 약하거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어서 데이터의 흐름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도 어떤 그 오브젝트들을 갖다가 분류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실제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 GPT를 활용해가지고 데이터 표준화해서 이제 컬럼명을 추론하고 컬럼명 추론을 상세하게 해가지고 담당자가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요구사항 분석하는 부분. 예전에 아마 그리고 업무 쿼리를 관계를 분석하고 성능 재성하는 부분, 유사 컬럼 분석하는 부분, 그다음 비즈니스 분류하고 모델링 가이드까지 이게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해가지고 실제로 구현을 했고요. 물론 이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요즘 한참 트렌드가 있는 게 노코드, 로코드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간단한 것들을 만들어져요. 금방 쉽게 만들어지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반대가 아니고 유사하게 로우 컨설턴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데이터 표준화라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보통 한 특급 컨설턴트들이 3-4명이 6개월 이상 들어가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아이 체킹하면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이게 축소가 됐죠. 또 도구도 있고 기존의 표준을 활용할 것도 있고, 근데 그 부분을 좀 더 시간이라든가 비용을 많이 단축을 시키면서도 정확도를 높이고,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 전문 컨설턴트들이 다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겠지만은 그런 중간 과정을 많이 생략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데이터 표준화 부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컬럼명을 추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멘트라든가 어떤 기존의 표준이 있다 그러면 걔를 활용하겠지만 걔네들이 만약에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물리 모델을 가지고 변환을 시켜가지고 논리 모델화 시킵니다. 물론 이게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미세 조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상세하게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낸 것 같다 검토라든가 수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만들어내고요. 저 위에 그 관계 업무 분석 쪽이라고 하는 그 밑에서 실제로 여기에 대한 제약사항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컨트리라고 하는 게 국가가 아니고 지역이다. 우리는 그렇게 업무에서 이렇게 쓴다. 그러면 컨트리는 지역이라고 디파인을 해놓으면은 컨트리가 만약에 들어간 경우에는 전부 다 지역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데이터 컬럼명을 갖다가 추론해서 이 레코멘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전문 컨설턴트들이나 업무 담당자들이 어떤 게 맞는 건지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 요구사항 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IT 쪽에 모델링 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떤 텍스트 문장들이 쭉 있어요. 이 업무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는데 이 업무 설명을 가지고 엔티티 뽑아내고 엔티티의 주요 키 뽑아내고 이런 작업들을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좌측에 있는 저런 문장을 가지고 문장을 해석을 해가지고 엔티티와 그 엔티티에 해당하는 속성들을 이렇게 뽑아서 레코멘드를 해줍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맞다 틀리다 떠나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반정교화를 하겠다. 아니면 좀 더 정교화를 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 분석을 가지고 뽑아내는 이런 부분들. 업무 쿼리가 있으면은 업무 쿼리를 분석을 해가지고 업무 쿼리 상에서 존재하는 조인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가지고 데이터의 흐름, 그다음 데이터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뽑아내서 레코멘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만약에 맞다 그러면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좀 과한데, 아니면 이거는 맞지만은 필요 없는데, 이런 판단은 이제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성능 개선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나왔던 업무용 SQL을 분석을 해가지고, 물론 잘 짜셨겠죠. 뭐 SQL 전문가들이 잘 짜셨겠지만은 이 SQL이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에 대한 재확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SQL이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인덱스를 갖다 추가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인덱스를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부분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앞에 SQL 잘 만들었는데 여기 목적성을 봤을 때 성능을 이렇게 짜지 말고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짜면은 더 성능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실제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활용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업무에 이렇게 써먹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 갖다가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게 되죠. 그다음 유사 컬럼 분석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뭐 단일한 시스템 내에서는 나름대로 용어라든가 그러니까 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통일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지금 시대에는 데이터를 갖다가 융복합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타 시스템이라든가 타 에어리어에 있는 그런 그 속성명 자체가 유사하지만 같은 뜻을 하지만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추적을 해가지고 여기서 봤을 때, 그래서 뭐 고객 번호, 고객 식별 번호, 아니면 뭐 고객 아이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동일한 것 같다라고 뽑아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일단 비즈니스 분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엔티티가 쭉 있을 때 엔티티를 구성한 속성들에 따라서 이게 어떤 업무, 그러니까 주제 영역이 바뀔 수도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이 예전에는 다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학습을 해가지고 레코멘드를 해주는 거죠. 이 엔티티는 이쪽 주제 영역, A라는 주제 영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아니면 B라는 주제 영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라는 이런 부분을 레코멘드를 해주고, 주제 영역 구성,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로 분류시킬 거냐,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비지도는 아니고 지도학습에 가깝죠. 분류 체계를 한 4개, 5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무조건 꾸겨 넣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는 조금 더, 지금은 진행 중이지만 나중에는 새로운 분류 체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일단 모델링 가이드입니다. 모델링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GPT 3.5 터보 버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챗GPT한테 모델러라는 롤을 갖다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난 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계속 레코멘드를 하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모델에 반영할 수 있게 레코멘드를 하는 이런 기능들까지 현재 구현을 했고, 이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그 일부 고객들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사항들이 있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세종대왕 노트북 투척 사건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안적인 문제가 되죠. 알고 계시겠지만은 글로벌 전자회사는 챗GPT를 내부에서 못 쓰게 합니다. 챗GPT 알고리즘은 뭐 앞뒤에서 많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어찌됐건 데이터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나마 관대하지만 데이터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자체로 구성을 했죠. 그래서 그걸 갖다 지금 활용하면서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고, 아마 글로벌 업체들이, 특히 국내 글로벌 업체들은 되게 많은 부분들이 그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LLM이 아니고 SLLM, 그러니까 스몰 S, 뭐 작은 LLM을 갖다가 자체로 구축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게 벡터DB라는 걸 갖다 활용해서 내부에서 다 돌리고 실제 기능적인 것만 분석하는 것만, 결과만 넘겨가지고 그 부분을 받아오는 그런 방식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정보의 어떤 중요성, 아니면 그 개방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프로세스가 좀 더 구비가 돼야 되겠죠.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필터링 하는 게 뭐 너무 러프하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아주 원론적인 대답밖에 안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좁혀가지고 전문적인 그
질문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대답이 나오게 되고요. 요즘 대학가라든가 특히 뭐 중고등학교 같은 거의 경우에도 챗 GPT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요즘에 하는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챗 GPT한테 어떻게 질문할 것이냐, 어떤 프롬프트를 던질 것이냐에 대한 교육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는 어차피 기계이기 때문에 얘는 시킨 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질문을 해야지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온다. 그래서 질문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아니면 내가 만족할 수 없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금 대학가에서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런 또 분야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지향하고 있는 거는 저희 솔루션 중에 그 DA샵이라고 하는 DA샵, DQ샵 뭐 이런 거에 있는 그 데이터 모델과 구조를 관리하는 도구,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는 도구에 이런 AI의 기능들을 일부 접목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브 컨설턴시, 그다음에 노 컨설턴시라고 하는 부분을 뭐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걸 갖다 하게 되면은 숫자상 그 고객마다 다르겠지만은 TCO 자체가 많이 절감이 되는 거는 확실하고요. 그게 90%까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리소스라든가 목적에 집중할 수 있고, 그다음 시간과 비용에 대한 절감, 그다음에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많이 절감이 되겠죠. 사람이 고민해야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정도 자동화시키고 어느 정도 레코멘드 해주기 때문에 판단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갖다가 그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데이터 자산을 위해서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풀스택 솔루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데이터 관리, 데이터 표준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다음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솔루션들을 묶어서 데이터 웨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 웨어는 데이터 표준, 데이터 모델, 그다음 데이터 구조, 뭐 비즈니스 메타도 요즘에 한참 대두가 되고 있죠. 또 뭐 비즈니스 메타가 아직까지는 그냥 보고서 내에서 뽑아내는 수준이긴 한데 그런 부분, 데이터 품질, 흐름, 어플리케이션 영향도, 데이터 보안, 일부 SQL에 대한 보안이긴 하지만은 그 부분, 그다음에 데이터의 실시간 결합, 뭐 가상화라고 데이터 가상화라고 표현했죠. 그 데이터 가상화, 데이터 이행, 데이터 포탈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솔루션화 시키고 이 부분들을 데이터 웨어라는 하나의 그 수트로 묶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로서는 데이터 표준부터 데이터 모델, 데이터 구조, 비즈니스 메타까지는 지금 AI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접목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활용을 하게 될 때 데이터 표준화라든가 모델에 대한 현황화, 그다음에 데이터 품질 진단을 좀 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접목을 해가지고 데이터 자산화를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기존에 있는 솔루션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 기술들을 접목을 해가지고 구현을 했고 이 부분들을 갖다가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전체적인 솔루션의 어떤 그 레고처럼 블럭을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들을 갖다가 다 쓸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만 아니면 타 솔루션과 연계를 해가지고 쓸 수 있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앵커는 그 데이터 자산화, 데이터에 대해서는 예전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컨설팅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이터에 관련된 솔루션을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시작했고 이 부분들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그 20년, 30년, 20년 이상의 데이터 컨설턴트들의 그 노하우와 그 다양성을 갖다가 다 반영을 해서 최적화된, 최소한 한국에는 최적화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구축할 때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저희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을 시키면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 데이터를 갖다 관리할 수 있게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그 핸드아웃으로 배포된 자료하고 발표한 자료가 다를 겁니다.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너무 늦게 보내드려가지고 자료가 다른데요.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있는 이메일이라든가 저희 대표 이메일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바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조금 시간이 있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혹시 있으시면요. 여기서 이제 좀 자리가 그런 것 같아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은 좀 성의껏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30여 분 정도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요. 실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와 여기 이번에 데이터 컨퍼런스의 주제인 생성형 AI와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죠. 그냥 데이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를 갖다가 가지고 생성형 AI가 됐던 아니면 데이터 패블릭이 됐던 아니면 데이터 메쉬가 됐던 데이터를 갖다가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더 기본으로 돌아가서 데이터 자체를 자산화시키고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만 제대로 된 분석 결과와 제대로 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